푸아그라와 달팽이 요리를 먹어보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갓 구워 나온 바게트를 뜯어 먹으며 에펠탑을 바라볼 그날을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 상상력을 업시켜드리기 위해 저희가 뭉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4시간 동안 감동적인 식사를 하고 모든 음식을 관광의 개념으로 체험하도록 미슐랭 미식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미슐랭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는 달팽이 요리를 수백 번 먹고 질리셨을지도 모르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폭력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되도록 피하자는 비폭력 소년 한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라스트라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달팽이 요리 레스토랑에 엄청 많이 가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그 단체 여행을 그 파리 가면은 반드시 한 끼는 달팽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라스트라다님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먹어봐요 항상. 제가 몇 번 패키지 갔을 때 맛 없던데. 네, 근데 그거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프랑스 레드 와인이랑 또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좀 품질이 안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서 패키지로 가면.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뭐 맛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레드 와인하고 또 먹으면 합니다. 계속 네. 드시긴 드신다. 네. 네, 한도사님은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가 뭐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에스카로고 참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원래 제가 골뱅이 같은 복종류 연체동물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뷔페 가면은 에스카로고나 아니면은 골뱅이 있으면 참 많이 먹어요. 골뱅이하고 달팽이가 같은 복종류인 거 아시죠? 네. 예. 한국이라면 뭐 골뱅이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만 이 복종류 계통의 고등 계통의 맛을 가장 극대화시킨 건 프랑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에스카로고는 원래 15세기에 시작됐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요리는 아닙니다. 네. 포도밭에 포도잎을 갉아먹는 달팽이를 퇴치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잡아서 먹게 됐다는데 맛은 사실은 골뱅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골뱅이는 식감이 좀 쫄깃쫄깃하죠. 그렇죠. 근데 달팽이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골뱅이를 만약에 삶아서 마늘, 파슬리, 버터를 넣고서 오븐에 구우면 에스카로고하고 비슷한 맛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는 라따뚜이나 부야베스 좋아합니다. 네, 부야베스 같으나 라따뚜이는 국물이 있잖아요. 특히 부야베스는 그렇죠. 국물이 자작하게 있어서 빵 찍어 먹죠. 근데 원래 프랑스에서는 국물 있는 요리는 서민 음식이라고 그래서 높게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궁중 요리나 아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가면 국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스프가 나왔지. 그렇죠. 네네. 자작한 전골이나 스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서민 음식이 체질에 맞는 거 보니까 귀족은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서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푸아그라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랑스 요리에 유명하던 대표적인 요리라고 하는데 이게 거위를 학대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그 거위 그 간에 살찌우는 그 동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제가 예. 푸아그라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그 푸아그라 거위 걔를 이제 학대해서 사육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네. 그리고서 무려 33분 27초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네. 네, 비폭력 소년 한도사님. 네. 제가 그렇게 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랑스에서 왜 미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왜 미식을 하게 됐는지 그런 역사 같은 걸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의 미식사를 한번 역사적으로 보는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랑스 미식사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프랑스 요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유명 요리들은 궁중 요리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미식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혁명 전에는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구호가 우리에게 빵을 다오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때. 사실은 우리 그 프랑스 미식의 역사하면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가트리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분이 이제 1500년대에 프랑스에 시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앙리 2세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수많은
그 이탈리아의 그 당시에 이제 선진 제도를 프랑스에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삼국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이전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국이 각각 그 불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선진 문물들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총체적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불경, 네. 인쇄물부터 인쇄술 같은 거, 목판인쇄 같은 거 그것처럼 이 까트린느가 이제 그 프랑스에 시집을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탈리아의 제도들이 이탈리아의 선진 문물들이 이제 프랑스 궁중문화에 이식이 된 거죠. 제일 단적인 게 뭐냐면은 이 까트린느가 프랑스에 시집 가기 전에는 프랑스에는 포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그냥 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더럽게. 굉장히 더럽게. 우리가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이고 아시아는 그 서양은 이제 칼과 그 포크와 나이프인데 그 나이프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손으로는 잘 안 찢어지니까 칼로 뭔가 찢어서 먹어야 되니까 찢은 다음에 그 손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포크가 이태리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올라와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포크가 없다가 까트린느가 들고 들어간 여러 가지 문물 중에 하나가 포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흔히 이제 프랑스 과자라고 알고 있는 마카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그 이태리에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요리에서 중간중간에 입맛을 그 가시기 위해서 아이스 샤벳 그런 것들도 다 이탈리아에서 들어간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샤벳의 네. 원조는 원래 중동이죠. 네,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미식사는 네. 좀 그래도 전통적으로 그 대혁명에서부터 시작을 네. 하는데 제가 과외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한 10번 듣고 외워가지고 어디 식당 가서 아는 척 하시면 정말 야, 너 대단히 똑똑하구나, 넌 미식가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밑줄 쫙 그어가면서 들어보십시오. 예, 예, 1번입니다. 레스토랑이 생긴 게 언제인지 아세요?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별로 안 됐어요, 이게.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근대죠, 네네. 근대. 네. 예, 18세기 중엽 이후에요. 그 전에 식사를 하던 데는 타베른, 요즘에 영어로 태번, 그리고 카바레라고 하는 선술집에서 먹었고요. 아니면은 여관이나 그 배달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때 트레테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정해진 가격으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18세기까지는 그냥 그런 데서 식사를 한 거예요. 대혁명 때를 보면은 그 주인이 뭐 이렇게 목 잘린 사람들도 많고 망명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요리사들이 자기 식당을 만들게 된 게 시초라고 해요. 그래서 레스토랑 수가 단숨에 급증을 해서 몇 년간 5배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메뉴 개념도 없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요리의 이름과 가격을 쓴 목록을 메뉴라고 부르고 제공된 요리의 양과 가격이 적힌 문서를 계산서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당시에 쓴 책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에스코피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리의 길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5,000종이 넘는 레시피가 나오고 280종 이상의 소스가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의 규범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리츠 호텔이라고 아시죠? 그 호텔왕 리츠랑 손잡고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 어떤 건지 딱 규범을 만든 거예요. 리츠 칼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호텔을 시스템화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레스토랑을 시스템화한 사람이 만나서 프랑스 미식이 한 단계 또 발전을 했다. 그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슐랭 가이드북이 등장한 사건이죠. 이 가이드북은 레스토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준을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은 고미오 가이드라고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이 가이드북이 탄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미슐랭 가이드북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권위적인 가이드북이라면 고미오 가이드는 굉장히 발랄하고 숨어있는 그 예술적인 셰프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주관적인 필치로 쓰던 그런 가이드북이에요. 고미오 가이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점수가 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요리를 나타내는 빨간 모자, 그리고 전통적 요리를 나타내는 검정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2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셰프들이 나옵니다. 미셸 브라, 피에르 가니에르, 그리고 베르나르 루아조 같은 그 셰프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분자 가스트로노미의 시대인데요. 그 스페인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페란 아드리아라고 그 전 세계 월드 레스토랑 랭킹에서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 엘 불리라는 레스토랑의 셰프였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냥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랑 협력을 해가지고 분자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분자라는 이름이 붙나 봐요. 아, 그렇죠. 네. 화학적인 얘기라는 건가요? 네네네. 액체에 예를 들면은 액체에 이산화질소를 넣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시켜가지고 또 공 모양으로 요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엘블리 현상이라는 현상까지 갖고 왔고요. 스페인 잡지에서는 이거를 테크노 이모셔널 요리라고 이름을 또 붙였어요. 네, 뭐든지 이제 해 아래 우리가 새로운 게 없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명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식의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분자 요리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 샴페인 생각이 나는데 샴페인도 원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와인에다가 안에 그 발포성 기포를 만든다는 그 상파뉴 지방에서 상파뉴 만든 지방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뭐 분자 와인도 별별 시도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더 미식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온 2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음식 관광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꼭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왜 음식 관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저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럽에서요, 피시앤칩스가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딜까요? 영국이라고들 생각하죠. 예, 근데 그게 프랑스예요. 다음 두 번째, 케밥이 가장 맛있는 게 유럽에서 어딜까요? 터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파리예요. 네. 자, 다른 나라 음식이 프랑스에 오면은 생명력을 갖고 갑자기 맛있어져요. 와. 피시앤칩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맛없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렇죠. 네, 원산지. 심지어는 이태원에 가면 울프하운드에서 먹는 피시앤칩스가 영국보다 더 맛있어요. 어쨌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가져다가도 더 맛있게 만드는 참 묘한 자질을 갖고 있는 위대한 나라예요. 그 엄청난 음식 전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네. 인프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전당포에서 직원 교육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최고급 물건만 몇 달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물건을 보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한도사님이 커피 맛 잘 아시는 게 뭐 이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훈련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영향으로 저는 네. 기어 다닐 때부터 원두커피를 먹고 자랐어요. 아니 애한테 커피를 먹이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드시다가 네. 티스푼으로 입에 떠넣어줬더니 아기가 잘 먹더래요. 아, 그래요? 맛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잘 먹어갖고 계속 먹였더니 얘가 계속 달라 그러더래 아기가. 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기도 전부터 원두커피를 갈아 먹으면서 자랐어요. 미각이 그때부터 발달을 그러니까 한 거네요. 하도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고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커피콩을 갈아서 드립을 하는데 직접 갈아서. 직접 갈죠.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을 딱 마시면 이게 어떤 원두인지를 대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많은데 네. 20대 초반 때는 제가 일본에서 블루마운틴을 한 박스를 사다 놓고 몇 달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마운틴의 입맛이 입에 정확하게 기억이 되죠. 각인이 되죠. 그럼 다른 커피를 마실 때 그것에 기준해서 다른 커피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맛의 기준을 잡는 표준과 거. 기준을 잡으면 다른 것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소주 마시던 사람이 싱글몰트 맛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운남 보이차 가문에 가면은 후계자를 키울 때 비싼 보이차, 100년 넘은 보이차를 계속 해를 먹인대요. 그럼 나중에 얘가 다른 보이차를 마셨을 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프랑스 음식은 그만큼 잘 만들어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훌륭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음식을 먹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맛의 기준을 가지면 다른 나라 음식이나 심지어 동양 요리까지도 먹으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식 수행의 교과서적이고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네, 프랑스는 제가 이제 지난달에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를 갔거든요. 알사스 로렌 지방에 있는 그 독일 접경지대 꽃보다 할배에서 그 여행했던 그 도시인데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점심을 그냥 자유 시간이 좀 있어서 점심을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앞에 맥도날드가 보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아, 그 좋은 데서 맥도날드를 그냥 가셨어요? 주문하고 막 씻기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시간도 뭐 한 40분 정도밖에 없어서 근데 그때 느낀 게 야 프랑스는 맥도날드도 정말 맛있구나. 아, 그렇죠. 거기 느꼈습니다. 샐러드도 있고 한국에 없는 메뉴 그리고 많잖아요. 그 프랑스는 그 프렌치 프라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프렌치 프라이. 네. 물론 벨기에 사람들은 그게 원래 벨지움 프라이인데 프렌치 프라이라고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정말 프렌치 프라이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냉동
그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정말 그 막 썬 감자를 튀긴 듯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에는 무슨 음식을 해도 정말 맛있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맛의 표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맛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맛없는 건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아는 사람이 만든 요리를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프랑스 요리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미식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 요리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리 자체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요리가 나오는 순서와 방식, 놓는 뭐 이런 거에 구조와 전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랑 생선과 소스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곁들이는 채소도 아무거나 곁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접시 위에 놓는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여러 겹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 한 조각도 그냥 구워내는 게 아니고 그 미묘하게 다른 불의 세기 그리고 지방을 녹이는 방법까지 완전 요리 하나가 드라마가 담긴다고 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요리와 와인의 관계도 또 따로 있고 식기랑 테이블 세팅도 또 그 철학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인테리어까지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미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미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취향을 가다듬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에서 이런 걸 다 한번 눈여겨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자신의 취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면은 예전에는 한때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 사이에서 와인에 그 바람이 불었거든요. 아, 그때 장난 아니었죠. 전부 다 신의 물방울을 읽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그 와인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가들 사이에서 특히 CEO들 사이에서 와인을 알아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왜 우리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거기서 뭐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와인의 바람이 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앞으로 그 글로벌한 그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라이프를 유지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양의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 테이블 매너. 네. 거기는 뭐 우리처럼 따로 뭐 저녁에 따로 별도의 술자리를 가져서 뭐 그렇게 노는 문화가 아니라 식사를 대부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반주를 하면서 뭔가를 대화를 하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문화까지 다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 뭔지 한번 아이템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도사님이 푸아그라랑 에스카르고 얘기를 하셨고 또 라따뚜이랑 부야베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네, 그건 어떤 거죠? 라따뚜이와 부야베스는 정말 서민 음식이에요. 부야베스는 원래 그 원산이 저 어디에 그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 마르세유 맞아요. 예, 예. 마르세유에서 시작된 음식이에요. 근데 어부들이 처음에 그날 남은 생선들을 처분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냄비에다가 바닷물을 부어놓고 생선 여러 가지를 넣고 그냥 삶았다는 거예요. 야채 여러 가지 넣고 그다음에 향신료 넣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야베스의 경우에는 파리식과 마르세유식 두 가지로 나뉘죠. 마르세유는 지금도 생선을 주로 하고요. 파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가 들어가요. 홍합이라든가 조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은 사실 국물이 많아서 정말 서민 음식이거든요. 요새는 비싼 요리로 둔갑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비싼 프랑스 요리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라따뚜이는 정말 엄마표 손맛의 음식이에요. 집에서 남아있는 모든 식재료를 다 쓸어놓고 만든 잡탕 볶음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요리예요. 야채, 고기 뭐 있는 거 다 쓸어놓고 볶아가지고 푹푹 끓여요. 그래서 만드는 스튜 요리입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한국에서도 자주 만들어 드세요? 라따뚜이는 사실 집에서 우리 먹는 대부분의 그 찌개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냉장고 털어서 만드는 찌개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부분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식 맛이 나지만 여기는 김치나 고추장을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식으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런 음식들이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집집마다 달라서 다양해서 먹어보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요리들 참 많이 먹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다 먹은 다음에 국물에 빵 찍어 먹기도 좋고요. 네. 일단 가격도 싸고요. 프랑스 여행하시는 분들도 이 지금 네 아이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푸아그라랑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는 좀 의외로 실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국적인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푸아그라 너무 비리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남기는. 그 비리다는 건 무스를 드셨을 때 그러겠죠?
그렇죠. 좋은 푸아그라가 아니었겠죠. 좋은 푸아그라는 지금 3% 이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는 푸아그라 중에 97%는 오리 푸아그라예요. 3% 정도가 거위의 푸아그라인데 푸아그라는 간단히 말해서 병든 거위의 간을 먹는 겁니다. 부은 간을 먹는 거예요. 푸아그라라는 말뜻 자체가 부은 간이란 뜻이잖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위에 팅팅 부어있는 간을 먹는데 지방간, 간경화된 간. 간경화죠. 바로 네. 지방간이죠. 네. 거위의 목에 쇠파이프를 꽂아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부어 넣어요. 그러면 거위가 괴로워하면서 그걸 삼키는데 하루에 2kg 정도의 사료를 이렇게 목구멍으로 쏟아 집어넣어요. 그럼 거위가 괴로워하다가 병이 들어서 간이 정상적인 거위의 10배 크기로 커다랗게 부어요. 네, 그리고 간 색깔 보니까 하얗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경화. 간경화 네. 걸린 지방간 걸린 그면 그렇게 사람도 지방간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걸 꺼내서 맛있다고 먹는 거죠. 원래 원조는 알사스 지방이고요. 그 지역의 유태인들이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은 푸아그라를 전 무스를 먹어봐서 약간 비린 맛이 나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비린 푸아그라 무스를 먹은 한국인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이거 홍어애보다 나을 거 없네? 뭐 심지어 이런 반응까지 나오기도 해요. 네. 어떤 분은 생선알 잘 만든 게 낫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미슐랭님은 그 정말 값비싼 푸아그라를 먹어봤다면서요? 아, 근데 제가 그런 태도를 되게 경계하는 게 그 음식의 장르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스를 네네. 먹고서는 푸아그라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푸아그라를 많이 먹고 실망을 좀 해봤었는데 그러다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어디인가를 갔는데 푸아그라가 나왔는데 생간을 잘라가지고 잘 구워서 나왔는데 와 정말 지방질이 뭐 병든 지방질이지만 정말 고소하고 이래서 먹는구나 하고 맛을 알았어요. 뭐 그래서 앞으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랑스에 이제 레스토랑 말고도 그 식당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라스트라다님이 언어를 전공하셔가지고 설명 잘해주실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전공만 했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주로 웬 겸손의 말씀? 왜냐하면 막걸리를 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미슐랭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슐랭 뭐 고급 식당이라든지 고급 그런 식재료 같은 것들은 평소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와 금방 이렇게 와닿지만은 뭐 아직 태어나서 파리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는 좀 선뜻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선뜻 와닿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에 가면 흔히 이제 식당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식당이 있고 분식집이 있고 또 뭐 김밥 천국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는 크게 레스토랑이 있고 비스트로가 있고 브라세리가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카페에서도 사실 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카페도 있고 네. 불어로는 카페라고 하죠. 카페. 네. 그래서 이제 카페도 있고 뭐 델리카테슨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크게 세 종류인데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리스토어 영어에 그러니까 그 원기를 회복하다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700년대에 그 파리에서 어떤 그 요리사가 양의 꼬리와 양의 여러 가지 그 몸통 부속을 이용해서 수프를 끓여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국물을 먹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력을 회복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어원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그 이전에도 식당은 많이 있었죠. 인류가 그렇죠.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식당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이제 식당을 뜻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1700년대 그 파리의 요리사 양고기 수프를 팔던 거기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비스트로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선술집 같은 개념이에요. 선술집에 요리를 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프랑스 식당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서울에 특히 우리 그 강남에 프랑스 마을이 있잖아요. 설의 마을 같은 데 가보면은. 근데 거기는 표기를 거의 프렌치 비스트로라고 하지. 그 비스트로에 담긴 그 서민적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탈리아에는 트라토리아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도 피자를 파는 집은 피자리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스에 가면은 타베르나, 영국에 가면은 이제 펍 같은 타번 같은 그런 느낌이.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세리라는. 근데 그 비스트로에 가면은 제가 파리에서 되게 놀랬던 게 친구랑 갔는데 정말 다닥다닥 테이블이 붙어 있고 그렇죠. 테이블이 너무 작고 너무 작죠. 옆 테이블 이야기 완전 다 들리고. 다 들리죠. 네. 네네. 근데 그런 복닥거리는 분위기가 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을주로에 가면은 그
김치찌개로 유명한 집 있었잖아요. 막 뒷사람하고 막 다 등 부딪히고 네. 막 그렇게 먹는 집.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브라셀이라는 그 간판이 또 그 파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의 그 맥주 양조장이었는데 알사스 로렌 지방이 어디냐면은 프랑스가 이렇게 오각형의 별 모양처럼 생겼는데 독일과의 접경지대예요. 그래서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 배경이었던 곳이고 한 번은 프랑스였다가 한 번은 독일이었다가 이렇게 역사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는 특이하게 프랑스인데도 맥주가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가보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인데도 맥주가 참 맛있어요. 독일 바로 옆이라서. 그래서 한번 독일이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 맥주 원래 양조를 하던 사람들이 파리로 다 올라온 거예요. 이제 독일의 그 침략을 피해서.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양조장 펍 비슷한 게 브라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프랑스 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은 막상 파리에 가서 프랑스에서 가서 보면은 이게 구분이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레스토랑이냐 아니면 비스트로냐 요 정도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그렇죠. 정확한 차이가 뭐냐. 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과 뭐 분식집 요 정도는 구분이 되지만 식당 안에서도 이제 좀 구분이 뭐 선명하지 않듯이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 코스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럽 음식이 되게 코스가 다양해서 네. 코스 또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그 문화 그 인류학적으로 우리나라 음식과 이제 유럽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슐랭님? 인류학자로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은 공간 전개형, 한 상에 다 내놓는다. 그렇죠. 공시성이죠. 공시성. 네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한 그렇죠. 번에 딱 한 상이 딱 나오는 거죠. 네, 프랑스에서 유럽에서는 요즘에는 다 시간 전개형, 시간을 그리고 두고 딱 같이 먹죠. 나오죠. 예, 같이 먹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하냐면 통시성이죠. 네.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프랑스도 한 네.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통째로 산처럼 쌓아놓고 한꺼번에 다 먹다가 그 러시아 황제가 파리에 들어왔을 때 러시아 문화가 음식 문화가 따라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코스 요리가 됐다. 근데 거기에 저도 그 글을 봤는데 오히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 우리가 앞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우리 그 아시아나 그다음에 신대륙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파리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의 여러 변방의 나라들도 파리와 프랑스 왕가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이제 프랑스가 절대 왕정이 강했을 때 태양왕 루이가 있었을 때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하면은 다른 나라 그 주위의 왕가들이 다 그거 보고 가서 따라서 그걸 보고 자기 본국에 가서 궁을 짓고 했거든요. 뭐 쉔부른 궁전 그게 같은. 쉔부른이고 네. 러시아에 보면은 이제 그 여름 궁전, 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러시아는 춥잖아요. 그쵸. 러시아에서 어떻게 그 문화가 요리 문화가 발달해서 그렇게 저는 거기 좀 반대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요리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쨌든 지금도 근데 많겠죠. 러시아 네. 음식은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없는 옛날에 네.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추워서 음식이 너무 잘 식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하자마자 바로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코스는 바로 또 만들어가지고 또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데 건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이 것 같아요. 공시성과 통시성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옆에 김치를 같이 먹으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먹으면서 맛이 이제 조화가 되잖아요. 조화되면서 또 맛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지만은 단점은 하나의 음식이 맛이 너무 강해버리면 나머지 맛이 죽어버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왜 서양은 코스 요리를 먹기 시작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니 해도 이것이야말로 미식의 절대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코스 요리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먹고 중간에 셔벳을 먹고 옛날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먹고 토하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토를 시켜주는 노예도 있었어요. 그렇죠. 토를 시켜주는 노예가 뭘 들고 있었냐면은 긴 이게 그 새 키트를 들고 있으면서 귀족이 너무 배가 부르면은 입을 딱 벌리면은 그 키트를 목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토를 시켜주는 노예가 전부 다 있었거든요. 후두염 걸렸을 것 그게 같아요. 바로 네. 심포지움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포지움이란 게 그런 거죠. 먹고 토해가면서 있었던 바로 그 그렇죠. 축제를 말하죠. 심포지움이 심이 이제 투게더고 포지움이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움 하면 같이 모여서 마신다는 뜻이었죠. 우리도 먹으면서 심포지움
한번 조직해봐요. 심포지움 때에서 먹다가 다 토한 다음에 또 먹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시성과 통시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 요리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니 해도 정말 하나의 요리에 집중해서 그 맛을 절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 했습니다. 재료가 가장 알맞은 온도로 조리돼 있을 때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지 네, 않고 먹는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음식 코스 이름만 간단히 공부를 좀 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이제 그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앙트레, 이제 뭐. 좀 다르지만은 네네. 거의 그러니까 그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이제 전체 요리, 식전 요리. 그 다음에 그 요리를 먹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대륙 저 추운 쪽과 남쪽 지중해 쪽의 차이인데 위쪽은 3코스거든요. 네. 식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앞저트라고 말하는 네. 앞저트라고 말하는 이제 그 에피타이저를 먹고 네네. 메인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데 남쪽 지중해 쪽은 앞저트를 먹고 메인을 먹기 전에 사이에 또 가벼운 걸 하나 더 먹어요. 예, 이게 이제 그 프리모 삐아띠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 그러니까 남쪽 지중해는 거의 4코스, 위쪽은 3코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파인다이닝, 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이거를 세분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페리티프라고 술부터 아페리티프, 마시고. 식전주. 네, 그래서 네. 레스토랑 들어가면 메뉴판 주기도 전에 딱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페리티프 뭐 마시겠어요? 그래서 술부터 한잔하고 있으면 메뉴판을 내와서. 그게 우리나라 문화와 가장 서양 문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개별 여행이든 단체 여행이든 가면 딱 가면은 서양은 무조건 웨이터가 메뉴판 제일 처음에 주는 게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판은 음료예요, 음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술을 맥주, 소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서양은 서구 문화는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로 개념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식전주, 입맛을 돋구는 술이 아페리티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술이 뭐 깜파리 같은 버무스, 뭐 샴페인 이런 술들이죠. 네. 그리고 미슐랭 같은 또 최고급 식당에서만 나오는 또 작은 코스가 있어요. 어무즈부슈? 네네. 이 다른 말로는 아뮤즈 퀼이라고도 하고요. 어뮤즈가 즐겁게 해주다라는 어뮤즈먼트, 뜻이잖아요. 네, 영어로.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뮤즈 부쉬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프랑스어 발음이 나옵니다. 아뮤즈 부쉬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네. 되게 한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요리인데 요즘에 레스토랑들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네.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로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걸 딱 먹자마자 우와 이 레스토랑 정말 대단한데 하고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저는 요리죠. 이제 사실은 그 정도 레스토랑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인의 삶, 라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프랑스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거든요. 남쪽 지방에서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도 바빠져서 그렇게 2시간씩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도 지중해에서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먹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왕가나 원래 정통 만찬은 코스가 16코스예요. 16코스. 네. 아페르티프 먹고 어무즈 부시 먹고 그다음에 육회공을 먹어요. 네. 바다, 하늘, 생선 먹고 네. 중간에 셔벳 먹고 다시 육회공을 또 먹어요. 네. 또 먹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꼬냑이거든요. 꼬냑 그 전에 또 치즈도 먹어야죠. 치즈 먹고 그다음에 브로마주. 꼬냑 먹고 맨 네. 마지막에 했던 꼬냑 그다음에 시가로 끝났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네. 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면은 그 디저트도 3코스로 나옵니다. 네. 프리 디저트 나오고 본 디저트 나오고 마지막에 뿌티프.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냥 우리 흔히 투어리스트 메뉴 하면은 보통 3코스 그렇죠. 정도죠. 3코스 네네. 정도에 이제 네. 그래도 뭐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예, 그러면 프랑스에서 그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3코스 이름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앙트레? 네, 보통 들어가는 뭐 앙트레. 네. 네. 그다음에 플라 프린시팔 그리고 그러니까 플레이트 프린시펄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네, 저는 사실은 그 이탈리아 이름이 너무 아직도 익숙해가지고. 뭔데요? 근데 이제 불어는 그러니까 네. 똑같아요. 뭐 그 앙트레 그러면은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앙트레가. 그러면 엔트리죠, 영어로. 예, 엔트리. 그러면 네.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엔트라다라고 해요. 그게. 네네. 엔트라다. 그다음에 뭐 엔트라다라고도 하고 아페리티프라고도 하고 이제 입맛을 돋구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린시팔하면 메인이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그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이제 삐아띠라고 하거든요. 프리모 삐아띠, 세콘드 삐아띠. 근데 그 앞에 보면 또 안티파스라고 그러니까 그 아페리티프와 그 사이에 또 지중해는 하나 더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거냐면 뭐 프로슈토에
햄에다가 하몽에다가 약간 뭐 멜론을 감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먹는 거죠 보면. 네. 네. 아유, 이야기가 넘치는데 이제 음식 관광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음 편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오늘도 잘 들으셨으면 이 애청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페이스북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께는 추첨으로 제가 언제 프랑스에 가면은 선물을 사가서 추첨으로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 밑줄 쫙 그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번 여행 가일 때 이런 걸 콕콕 집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의 내용도 올려주시면 그걸 드리면 좋습니다. 되겠네요. 뭐요? 프랑스에 가면 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네. 와인을 그 큰 병을 혼자서 먹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작은 프랑스는 병. 미니 와인을 많이 팔아요. 네. 딱 한 잔 넣는 거. 네. 그걸 몇 병 사와서 아유. 나눠드려도 될까요? 네. 되겠죠. 네, 술이라서.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모아서 다음번에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 my time.